내 오늘 천연의 목을 베고 이놈의 집구석을 다 불질러 버릴 테다. 지아비가 지아비다워야 대접을 해드리지요. 도둑질한 손버릇은 매로 다스려야 합니다. 종아리 거두십시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슬기아담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기 경상도 어느 고을 떵떵거리는 부자 최진사 댁에서 벌어진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옛말에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곳간에 쌀이 썩어나도록 쌓여 있어도 자식 농사 한 번 잘못 지으면 그 많은 재산이 뜬구름처럼 사라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바로 이 최진사 댁이 딱 그 꼴이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늦가을, 찬 바람이 쌩쌩 불어와 마른 잎을 떨구던 어느 깊은 밤이었지요. 최진사 댁 사랑방에서 요란한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제사를 지내던 최진사의 손에서 향로가 미끄러져 박살이 난 것입니다. 이런 변고가 있나? 조상님 제사상 앞에서 향로를 깨트리다니. 최진사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깨진 사기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이 마치 집안의 기둥뿌리가 무너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더란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각에 제사상을 지켜야 할 3대 독자 외동아들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 귀한 아들내미 최도령은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으아하하. 마셔라. 마셔. 오늘 이 월양루 술은 내가 다 산다. 걔 아무도 없느냐? 여기 술상 좀 더 내오너라. 읍내에서 제일 가는 기생집 월향루. 최도령은 그곳 상석에 비스듬히 누워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이제 가스물을 넘겼는데 허우대는 멀쩡한 사내대장부가 하는 짓은 영판 개차반이었습니다. 비단 옷에 술을 질질 흘리며 기생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히히덕거리는 꼴이라니. 쯧쯧. 그 옆에는 개똥이라 불리는 질 나쁜 패거리들이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이놈들은 최도령의 돈을 뜯어먹으려고 작정한 거머리 같은 놈들이었지요. 아이고, 역시 우리 최도령님 배포는 알아무셔야 한다니까. 한양 정승댁 자제들도 도령님 발끝도 못 따라올 겁니다요. 자자, 한 잔 받으시지요. 그렇고 말고? 내 아버지가 누군가? 이 고을 땅 절반이 다 우리 집 것 아니더냐? 최도령은 친구 놈들이 띄워주는 비행기에 정신을 못 차리고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바닥에 촤르르 뿌려댔습니다. 돈 귀한 줄 모르고 흥청망청 써대니 기생들은 돈 줍느라 바쁘고 친구 놈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아이고, 저 돈이 어떤 돈입니까? 최진사가 평생을 바쳐 아끼고 모은 피땀 어린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저 철없는 아들놈이 하룻밤 술값으로 날리고 있으니 집안 조상님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노릇이지요. 새벽 딸기 울 무렵이 되어서야 최도령은 인사불성이 되어 집에 기어들어왔습니다. 대문간에 들어서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주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놈들아! 주인이 왔는데 썩 나와보지 못할까? 복실이! 너 이년 어디 갔느냐? 꿀물을 타오라니까 왜 이리 굼떠? 마당을 쓸던 하인들이 기겁하며 숨기 바빴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사랑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서리빨 같은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그 입 다물지 못하겠느냐? 최진사였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퀭한 눈을 한 아비가 지팡이를 짚고 마루 끝에 서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아들을 노려보는 최진사의 눈빛이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네, 인용.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아느냐? 내 할아버지 제삿날이다. 제 아비, 제 조상도 몰라보는 놈이 어찌 사람이라 하겠느냐? 하지만 최도령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제사 밥 먹는다고 죽은 할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십니까? 뭐라? 이 천하의 호로 자식을 보았나? 최 진사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대로 두었다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도 전에 저놈이 집안을 다 말아먹고 길거리에 나앉겠구나. 최 진사의 머릿속에 번뜩 한 가지 결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난국을 타개할 사람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최 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인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가서 행랑제 모습 만석이를 불러오너라. 그리고 만석이 딸 복실이도 채비해서 드리라 해라. 잠시 후 머슴 만석이와 그의 딸 복실이가 사랑방 앞에 엎드렸습니다. 복실이는 비록 무명저고리를 입은 천한 신분이었으나 눈망울이 총명하고 야무지기로 소문난 처녀였습니다. 평소에도 셈이 빠르고 일처리가 분명하여 최 진사가 눈여겨보던 아이였지요. 최 진사는 비틀거리는 아들과 단정히 앉은 복실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른 침을 한 번 삼키고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내뱉었습니다. 동수야, 잘 듣거라. 나는 너를 사람 만들기로 작정했다. 내일 당장 혼례를 치를 것이니 그리 알거라. 최도령은 술이 확 깨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홀레라뇨? 아니, 어느 댁 교수입니까? 이왕이면 저 김대감 댁 셋째 딸이 곱하던데. 아니다. 내 짝은 바로 저기 있는 복실이다. 순간 사랑방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침묵이었습니다. 복실이마저 놀라 고개를 들었고 머슴 만석이는 기절초풍하여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건 최도령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이내 악귀처럼 일그러졌습니다. 뭐요? 아버지, 지금 음악이 늦었습니까? 저 천한 종년이랑 홀레라뇨?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최진사댁 3대 독자인데 머슴 딸년이랑 한 이불을 덮으란 말입니까? 시끄럽다. 이미 내 뜻을 정했으니 토달지 말라. 내 놈 꼬라지를 보아하니 양반집 규수를 데려와 봤자 여칠 못 가 소방 마칠 게 뻔하다. 차라리 억척스럽고 야무진 복실이가 너를 휘어잡아야 이 집안이 산다. 최도령은 분에 못 이겨 씩씩거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도령의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 구석에 놓여있던 낫을 집어들었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낫이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못합니다. 죽어도 못해요. 내 오늘 천연의 목을 베고 이놈의 집구석을 다 불질러 버릴 테다. 최도령은 낫을 치켜들고 복실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시퍼런 쇠붙이가 허공을 가르는 찰나 마당에 있던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다급하게 마루를 뛰쳐나오던 최진사의 외마디 비명이 밤하늘을 찢어 놓았습니다. 동수야, 멈추거라. 그러나 이미 이성을 잃은 최도령의 눈에는 핏발만 가득할 뿐 아비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살기등등한 낱날이 복실의 코앞까지 닥쳐온 절체절명의 순간 모두가 숨을 멈춘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서슬퍼런 낫이 복실이의 코앞에서 딱 멈추어 섰습니다. 아니, 멈춘 것이 아니라 복실이가 눈 하나 깜짝 않고 그 낫을 노려보자 최도령이 제풀에 기가 꺾여 멈칫한 것이지요. 그 찰나의 순간 머슴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최도령을 덮쳤고 낫은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이거 놓으란 말이다. 내 전연을 가만두지 않겠다. 결국 최도령은 멍석에 둘둘 말려 광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천하의 3대 독자가 제 집 머슴들에게 끌려갔으니 이보다 더한 망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복실이는 그 난리통에도 흐트러짐 없이
온매무새를 다듬고는 놀란 아비 만석이를 오히려 위로했더랍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배포가 아닐 수 없지요. 다음 날 최진사댁 마당에서는 기어이 혼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잔치날인데도 분위기는 초상집 마냥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국수를 얻어먹으면서도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세상 말세야. 머슴딸이 안방마님이라니. 저 최도령 표정 좀 보게. 씹은 감껍질 같네 그려. 얼마나 갈까? 사흘도 못 가서 쫓겨난다에 내 손모가지를 건다.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복실이는 입술을 앙다물고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반면 억지로 사모관대를 쓴 최도령은 분을 참지 못해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씩씩거릴 뿐이었지요. 그렇게 살얼음판 같던 하루가 지나고 드디어 운명의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신방문이 부서져라 열리더니 최도령이 들어왔습니다. 술을 얼마나 퍼마셨는지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는 족두리를 쓰고 앉아있는 복실이를 보더니 바닥에 침을 퇴하고 뱉었습니다. 야, 이 천한 거자! 내가 기어이 내 안방을 차지하니 좋으냐? 앙? 복실이는 조용히 일어나 절을 올리려 했으나 최도령이 발로 술상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술병과 안주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맞절을 하려 들어? 너는 내 아내가 아니야. 그저 우리 집 중년 복실이일 뿐이야. 알겠느냐? 최도령은 복실이의 턱을 거칠게 잡아채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보통 여인네 같으면 벌벌 떨며 울음을 터뜨렸겠지만 복실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서늘한 눈빛으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취하셨습니다. 아래 것들이 듣습니다. 채통을 지키십시오. 채통? 내년이 감히 나한테 채통을 노네? 이 상놈의 집구석이 아주! 최도령이 손을 들어 뺨을 올려붙이려던 찰나였습니다. 복실이가 그 손목을 낚아채더니 뼈가 으스러지도록 꽉 쥐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물 깊고 장작 패며 다져진 복실이의 소나귀 힘을 기생집이나 드나들던 도령이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요. 이거 놓지 못해! 서방님, 저는 이제 이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제 몸에 손을 대시는 것은 아버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주무십시오. 복실이는 남편을 이불 위에 내동댕이 치듯 밀어버리고는 윗목에 앉아 촛불을 꺼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최도령은 분함에 치를 떨며 이불을 걷어찼지만 감히 다시 덤벼들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첫날 밤은 그렇게 냉랭한 한기만이 가득한 채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사랑방에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간 두 사람에게 최진사가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집안의 모든 곳간 열쇠와 금고 열쇠는 며느리가 관리하거라. 최도령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런 근본 없는 아이에게 집안 살림을 맡기다뇨! 제가 이 집 장손입니다! 장손! 허구한 날 기생년들 침 아프게 돈이나 쑤셔 넣는 놈이 장손은 무슨 얼어 죽을 장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너한테는 엽전 한 푼도 줄 수 없다. 돈이 필요하면 내 처에게 타서 쓰거라. 최진사의 언명에 최도령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담담하게 열쇠 꾸러미를 받아 치맞춤에 찼습니다. 짤랑, 짤랑. 그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최도령에게는 저승사자의 방울 소리처럼 들렸겠지요. 그날부터 최도령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밥상에는 고기 한 점 없이 시퍼런 나물과 꽁보리밥만 올라왔고
용도는커녕 술값 한 푼 만져볼 수 없었습니다. 하인들조차 작은 마님께서 시키셨습니다요. 하며 최도령의 명을 듣지 않았지요. 집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도령이 하루아침에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된 꼴이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굶주리며 버티던 최도령. 하지만 배고픔보다 더 참기 힘든 건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유혹이었습니다. 악질 개똥이 패거리가 담장 너머로 휘파람을 불어대니 좀이 쑤셔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어이 최도령, 살아있는가? 월양로에 세기생이 왔는데 구경 안 갈 텐가? 최도령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술은 고프고 주머니는 텅 비었고 아비는 무섭고 마누라는 독사 같고 그는 방 안을 서성이다가 문득 장롱 위에 놓인 자개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실이가 시집 올 때 최진사가 예물로 준 폐물이 들어있는 함이었지요. 그래 저거 하나면 며칠 술값은 될 것이다. 내 집 물건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 최도령은 살금살금 장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욕망이 이성을 삼켜버렸습니다. 함 뚜껑을 열자 번쩍이는 금비녀와 옷가락지가 보였습니다. 그는 급하게 금비녀 하나를 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서늘한 목소리. 최도령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니 복실이가 팔짱을 낀 채 문지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경멸을 넘어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매서웠습니다. 아니, 내 물건 내가 좀 보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비켜라. 최도령은 도망치듯 문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복실이는 문을 쾅 닫고 걸쇠를 걸어 잠가 버렸습니다. 내 물건이라니요. 이것은 아버님께서 제게 주신 집안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서방님. 복실이는 방구석에 세워져 있던 대나무 회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회초리 소리가 섬뜩하게 방 안을 울렸습니다. 도둑이 든 줄 알았더니 서방님이셨습니까? 제 남편이 집안 물건에 손을 대는 좀도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내 대장부가 부끄러움도 모르십니까? 뭐야? 너 지금 나를 때리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내가 내 하늘 같은 지압이다. 최도령은 뒷걸음질 치며 꽥소리를 질렀지만 복실이는 한 발짝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아비가 지아비다워야 대접을 해드리지요. 도둑질한 손버릇은 매를 다스려야 합니다. 종아리 거두십시오. 복실이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또 간에 든 쥐가 된 최도령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지만 등은 이미 차가운 벽에 닿아 더 이상 물러설 곳조차 없었습니다. 회초리를 든 머슴의 딸과 훔친 금비녀를 품에 안고 벌벌 떠는 양반집 도련님. 복실이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가차없이 회초리를 허공으로 치켜들었습니다. 정적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여름과 함께 도망칠 곳 없는 최도령의 눈동자가 공포로 하얗게 뒤집혔습니다. 종아리에 불이 붙은 듯한 고통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머슴의 딸에게 매를 맞았다는 치욕이었습니다. 최도령은 종아리를 감싸 쥐고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거리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지요. 두고 보자. 내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2년, 복실이, 내년이 감히 나를 때려? 분노와 수치심으로 이성이 마비된 최도령의 발길이 닿은 곳은 결국 읍내 장터 뒷골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먹잇감을 기다리는 독사, 개똥이, 패거리가 따리를 틀고 있었지요. 어이쿠, 이게 누구신가? 최도령 아니신가? 개똥이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반겼습니다.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최도령은 훔쳐온 금비녀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눈이 퀭하게 풀린 채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말했지요. 술! 아니, 판을 버려라! 내 오늘 이 울분을 돈으로 풀어야겠다! 그날 밤 도박장은 지옥의 아가리와 같았습니다. 처음 몇 판은 최도령이 돈을 따는가 싶더니 이내 판돈이 커지자 순식간에 내리막길을 탔습니다. 개똥이 패거리가 짜고 치는 판인 줄도 모르고 최도령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한 판만 더를 외쳤습니다. 결국 금비녀 판돈은 먼지처럼 사라지고 말았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도령님, 이제 거실 게 없으신데? 개똥이가 짐짓 안타까운 척 혀를 찼습니다. 최도령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본전 생각이 간절하고 집에 돌아가면 복실이에게 죽을 것 같고 오갈 데 없는 신세. 그때 개똥이가 뱀처럼 최도령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자네 집 사랑방 병풍 뒤에 아버님이 숨겨두신 문서함이 있지 않나? 뭐라? 그건 집문서와 반문서가 있는 에이, 누가 그걸 팔아먹으라던가 딱 한 번만 보여주고 판돈으로 걸라는 거지. 자네 실력이면 한 방에 다 따서 홍친 금비녀도 다시 사다 놓으면 감쪽 같지 않겠나?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이 먼 최도령에게는 그게 구화줄로 보였지요. 그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빗속을 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최진사 댁 안방. 복실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가위 눌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시커먼 구렁이 한 마리가 집안의 대들보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구렁이가 입을 쩍 벌리자 집안의 기와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기둥뿌리가 뽑혀나가는 흉측한 꿈이었습니다. 복실이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등골이 오싹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옆자리를 더듬어 보니 남편이 없었습니다. 싸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 밤중에 설마 복실이는 황급히 촛불을 켜고 사랑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랑방 문은 열려 있고 병풍 뒤 비밀 금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재산이 걸린 문서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복실이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누군가 남편을 꼬드겨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는 수작임을. 복실이는 집신을 꿰어 찰 새도 없이 장대비가 쏟아지는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이 놔두고 간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편 다시 도박장으로 돌아온 최도령. 그의 품에는 문서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개똥이 패거리는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집 전 재산이다. 이번 판에 나건다. 마지막 승부. 패가 뒤집혔습니다. 최도령의 패는 망통, 개똥이의 패는 38광땡. 승부는 볼 것도 없었습니다. 으아, 이 문서는 이제 내 것이다. 개똥이가 문서함을 낚아채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최도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들바들 떨며 개똥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이복의 친구, 한 번만 봐주게. 이건 우리 집안의 목숨일세. 친구, 누가 내 친구냐? 돈 떨어지면 남이지. 여봐라, 이 멍청한 놈을 멍석마리에서 저기 개천에다 처박아 버려라. 순식간에 덩치들이 달려들어 최도령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명 소리가 난무하고 최도령은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제야 뼈저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복실이의 경고.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아버지, 복실아,
최도령이 피눈물을 흘리며 의식을 잃어가던 절체절명의 그 순간이었습니다. 닫혀있던 도박장의 문이 벼락 맞은 듯 부서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횃불을 든 그림자가 도깨비처럼 서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그 얼굴을 비추는데 서슬퍼런 눈빛으로 도박장을 노려보는 그 사람은 어떤 놈이냐? 감히 네 집 귀한 아들을 건드리는 놈들이! 부서진 문틈으로 들이닥친 것은 복실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곰 같은 덩치를 자랑하는 최진사댁 머슴들이 육모방망이를 들고 도깨비처럼 버티고 섰으니 도박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지요. 빗물에 젖은 복실이의 치마 자락에서는 뚝뚝 물이 떨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활활 타오르는 횃불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바닥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남편 최도령을 발견한 복실이의 미간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네 집 귀한 아들을 끼꼴로 만들었느냐? 내 놈들 목숨이 10개라도 되는 모양이구나. 개똥이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인가 했더니 머슴 딸년 아니냐?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이놈은 제 발로 와서 제 집 문서를 날린 멍청이다. 법대로 내기해서 내다 딴 것이니 썩 꺼져라. 개똥이는 뻔뻔하게 문서함을 흔들어 댔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성큼성큼 개똥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천하의 왈패들도 슬금슬금 길을 터주었더랍니다. 법? 내기? 오냐? 잘 짓거렸다. 복실이는 탁자 위에 흩어진 투전목 하나를 집어들더니 횃불 가까이 비췄습니다. 그리고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봐라! 이 페이 뒷면을 자세히 보거라! 손톱 자국이 보이느냐? 머슴들이 횃불을 들이대자 투전목 뒷면에 미세하게 긁힌 자국들이 드러났습니다. 개똥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놈들은 미리 패에 표시를 해두고 사기를 친 것이다. 이것이 사기 도박이 아니면 무엇이냐? 관나에 갈 것도 없다. 내 오늘 이놈들의 손목을 분질러 다시는 화투장 한 장 못 쥐게 만들어주마. 복실이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억눌려 있던 머슴들이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잘못했습니다요. 도박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도령을 괴롭히던 개똥이 패거리는 머슴들의 용모방망이 찜질에 묵사발이 되었지요. 개똥이는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복실이는 가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개똥이의 손에서 문서함을 낚아채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내 놈 눈에는 피구름이 쏟아지는 법이다. 여봐라, 이놈들을 포승줄로 굴비 엮듯 엮어 관아 마당에 던져버려라. 악당들이 개 끌려가듯 끌려나가고 도박장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복실이는 그제야 바닥에 쓰러진 최도령에게 다가갔습니다. 최도령은 부어오른 눈을 겨우 뜨고 아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토록 무시하고 천대했던 머슴의 딸이 오늘따라 관세음보살님처럼 위대해 보였겠지요. 부인, 최도령은 염치도 없이 복실이의 치마폭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또 죽을 죄를 지었소. 복실이는 말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떨고 있는 남편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짐승처럼 울고 있는 남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집에 가야지요. 비는 그쳤지만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최도령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최진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최진사는 되찾아온 문서함과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번갈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신이 좀 드느냐? 아버지,
소자가 죽일 놈입니다. 다시는 헛짓거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최도령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하자 복실이가 그 앞에 보찜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 보찜에는 최도령이 평생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책과 벼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목숨을 건지셨으니 이제 밥값을 하셔야지요. 최도령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부로 술과 친구는 다 끊으십시오. 이 방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시면 그때는 제 손에 죽고 서방님도 죽는 겁니다. 사내대장부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급제하여 이 댁의 명예를 되찾기 전에는 저를 부인이라 부를 생각도 마십시오. 그것은 서슬퍼런 협박이자 남편을 향한 마지막 믿음이었습니다. 최도령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철없는 망나니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도끼를 품은 사내의 눈빛이었지요. 약속하리다. 내 반드시 급제하여 부인 앞에 당당히 서겠소. 그날 밤부터 최진사 댁 사랑방에는 밤새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머슴의 딸 복실이가 든 회초리가 드디어 망나니 도령의 썩은 정신을 도려내고 새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봄에는 매화가 피고 지고, 여름에는 장마가 지고, 가을에는 낙엽이 쌓이고, 겨울에는 흰 눈이 소복이 덮이기를. 그렇게 꼬박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최도령은 두문불출하며 오로지 책과 씨름했습니다. 무릎이 해지고 붓자루가 닳아 없어질 정도였지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고요하던 최진사댁 대문 밖이 갑자기 꽹과리 소리로 요란해졌습니다. 여봐라, 최진사 계시느냐? 한양에서 기별이 왔소. 최도령이, 아니 최서방이 장원듭제를 했소. 장원듭제요. 온 동네가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졌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나온 최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고, 부엌에서 일하던 하인들도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그리고 며칠 뒤 마을 어귀로 화려한 육아 행렬이 들어왔습니다. 백마를 타고 머리에 어사화를 꽂은 훤칠한 사내가 들어오는데, 그 위풍당당한 모습이 예전에 그 비실대던 망나니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형형하고 어깨는 떡 벌어진 것이 누가 봐도 귀티가 흐르는 대감마님의 풍채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엎드려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파 속에 낯익은 거지들이 쭈그리고 앉아 부러운 눈으로 침을 흘리고 있었으니, 바로 10년 전 최도령을 등쳐먹으려 했던 개똥이 패거리였습니다. 도박에 빠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남의 집 잔치 국수나 얻어먹으려는 신세가 된 꼴이라니. 쯧쯧, 인과응보가 따로 없지 뭡니까. 최도령, 아니 이제는 최대감이 된 그는 말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늙은 아비 최진사에게 큰절을 올린 후 그는 천천히 한 여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지만 여전히 단아하고 강단 있는 눈빛을 가진 여인. 바로 복실이었습니다. 복실이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복실이의 거친 손을 최대감이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부인 고생 많았소. 내 오늘이 있는 것은 다 부인의 회초리 덕분이오. 서방님, 아니 대감마님? 아니요. 나는 대감이기 이전의 부인의 지압이요. 내 평생 부인을 은인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살리다. 최대감은 수많은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천한 머슴의 딸이었던 아내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것은 신분을 뛰어넘은 진심 어린 존경이자 사랑이었습니다. 복실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10년의 마음고생을 씻어내고도 남을 만큼 뜨겁고 아름다웠지요. 그 뒤로 최 진사댁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최 대감은 나라의 큰 일을 하는 훌륭한 몽민관이 되었고, 복실이는 집안을 지혜롭게 다스려 재산을 더욱 불렸다고 합니다. 슬하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을 주렁주렁 낳아 웃음꽃이 필 날이 없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저는 복실이의 매서운 회초리보다 남편을 끝까지 믿어준 그 뚝심이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지만 진심, 어린 사랑과 지혜가 있다면 썩은 나무도 훌륭한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슬기아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귀한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